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긴긴 겨울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재밌는 옛 이야기 함께 나누다 보면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야기의 주된 주제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욕망의 끝은 어디인지 함께 가볼게요. 오늘 하루의 마무리. 베갯머리 친구 행복한 라디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닷물 마시기. 보부상 박서방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다. 용마산 응달의 초가 상간에다 바글바글 처자식 넣어두고 숨가쁘게 마을을 찾아다니며 무릎이 닳도록 걷고 또 걸었다. 보부상들은 고된 하루를 접고서 주막에 들어가면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술판에다 노름판에다 들병이와 해우판도 껄쭉하게 벌리건만 박서방은 대포술 딱 한 잔 마시고선 객방 구석에서 쪼그리고 잠만 잤다. 그렇게 소떼처럼 짜게 모은 돈으로 겨울이면 한 떼기 두 떼기 논밭을 사모았다. 박서방 마누라도 지독한 또순이로 남의 집 잔칫날이나 큰일 일손을 도와주고 쉰밥도 가져와 죽을 써 먹었다. 회갑이 넘도록 산 넘고 물 건넌 박서방은 기어코 무릎이 뭉개져 앉은뱅이가 됐지만 그 대신 땅 부자가 되었다. 딸 넷을 시집 보내고 아들 하나는 장가가서 농사꾼이 되었다. 아들 박생원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뼈저리게 겪어봤기에 살림살이가 헐겁지 않았다. 천석군 부자는 아니어도 몇백 석은 하는 중농으로 머슴 하나와 논밭의 반을 직접 짓고는 나머지 반은 소작을 주었다. 부전자전으로 박생원은 제 아버지 못지않게 구두쇠였다. 입동이 지나면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듯이 팔려고 내놓은 논밭을 널름널름 사 모았다. 곳간에 벼섬이 꽉꽉 차도 상위의 밥그릇엔 흰 쌀밥보다 보리밥이 많았다. 박생원은 천석군 부자가 됐지만 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나갈 줄 몰랐다. 박씨 집안은 아들 손이 귀해서 박생원도 딸만 5을 낳다가 아들 하나를 얻어 금봉이라 이름 짓고 금이야 옥이야 온 식구들이 떠받들었다. 서당에 오갈 때도 남색 비단에 금박을 박은 전복을 입고 복건을 쓰고 하인을 데리고 다녔다. 금봉이 주머니엔 짤랑짤랑 엽전이 그득해 학동들이 그를 졸졸 따라다녔고 서당을 마치면 저작거리로 나가서 온갖 주전부리를 다 했다. 금봉이가 14살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부엌대기 과부가 헛구역질을 해 집안의 어느 하인놈이 저지레를 했는지 뒤집어 봤더니 글쎄 씨 뿌린 놈은 금봉이였다. 산에 가서 굴러 떨어뜨리고 밤에 화들짝 놀라게 하고 숙지황을 먹여도 과부 뱃속의 태아는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엔 돈 보따리를 안겨서 내쫓아 버리고
부랴부랴 금봉의 혼처를 찾았다. 금봉은 강 건너 오진산의 둘째 딸과 혼례를 치렀다. 새색시 배가 불러오자 새신랑 금봉은 집을 겉돌았다. 저작거리 건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너비안이 집에서 소주를 마시던 입맛이 시들해지자 기생집에 들어가 춤사위 장구장단에 비싼 청주를 마셨다. 배가 동산만한 새색시 옆에서 자는 날보다 늙은 기생품에 안겨 자는 날이 많았다. 금봉은 새파란 아이 기생보다 30이 넘어 능수능란한 행수 기생을 좋아했다. 금봉이 18살이 됐을 때 새색시는 딸 둘을 낳았고 아버지 박생원은 병석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 곡간 열쇠는 자연스럽게 금봉이 손에 넘어갔다. 명실공히 박씨 집안의 증손이자 가장으로 집안 살림을 잘 해보자고 집사를 불러 치부책도 따져보고 촛불 아래서 책도 펼쳐보건만 귀에 들리는 건 두둥둥 장구소리요 아른거리는 건 행수기생의 전무덤이다. 몽유병자처럼 자신도 모르게 금봉의 발걸음은 밤꽃들이 깨르르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의 사지를 끌어안는 기생집으로 향했다. 시간이 지나자 행수 기생에게 실증이 났다. 퍼질러 자는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 밑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했다. 아이 기생의 머리를 얹어줬다. 천석군 부자 금봉이네 곡간은 화수분이다. 퍼내도 퍼내도 자꾸 채워진다. 행수 기생에게 던져준 건 곡간에 표도 나지 않았고 아이 기생 머리값은 약간 줄었지만 금방 보충됐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양귀비 같은 아이 기생을 매일 밤 바꿔 자는 것도 시들해졌다. 유부녀, 주인 있는 여자와 간통하는 것도 1, 2년, 술과 계집 자체에 감흥이 없어진 것이다. 새롭게 금봉을 짜릿하게 만드는 일, 그것은 노름이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 골패판에 끼어들었다. 패를 받아들고 하나씩 뒤집을 때의 그 흥분은 유부녀 고쟁이 벗길 때 가슴 뛰는 그 짜릿함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어떤 날 밤엔 몇백 냥이 들어왔다가 재수 온 붙은 날엔 몇백 냥이 나갔다. 그런데 몇백 냥은 성에 차지 않았다. 결국 마작판으로 들어갔다. 하룻밤에 논문서, 반문서가 왔다 갔다 했다. 동동동 서서서 펑을 때릴 때의 그 감격은 부모 상이 나도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새벽 닭이 울 때 깜빡 졸았는데 논 12마지기가 날아갔다. 노름판을 나와 서리가 앉는 밤거리를 지나서 김이 하얗게 나오는 주막으로 들어갔다. 노름판에서 잔심부름하며 구겨져 있던 영감이 따라서 들어오며 말했다. 박대인, 나는 문전 옥답 300마지기를 마작판에 쳐박았어. 그 배인이 뭔질 아시오? 체력이요, 체력. 그 몇 날 밤을 새도 끄떡하지 않을 것이 있다니까. 그 영감이 내미는 것을 사먹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편이었다. 밤새 노름해도 허리가 꼿꼿했고 첩과 잠자리를 해도 하룻밤에 3번이나 까무러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박신혜는 3대 만에 망해갔다. 그 좋았던, 그 많았던 살림,
그 많았던 살림 다 털어버리고 몸은 비로 망가져서 30대 중반에 벌써 노인의 몰골이 돼버린 금봉을 보고는 탁발 노스님이 에휴, 쾌락 제감의 법칙도 모르는 놈. 욕망이란 마실수록 목이 마른 소금물이거늘. 에휴. 이라며 한마디 던졌다. 두 번째 이야기. 호랑이 형님. 옛날 어느 산속 초가집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아들이 산속에서 밑동 굵은 나무를 베느라 퍽퍽 도끼질이 한창인데 바로 등 뒤에서 어흥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아들을 잡아먹을 듯이 입을 쩍 벌리며 덤벼들었다. 아유, 여기서 죽으면 홀로 계신 어머니는 어찌할꼬? 아들은 그대로 죽을 수가 없었다. 아이고 어쩌누 머리를 이리저리 획획 굴렸고 죽기 아니면 살기다 싶었다. 아들은 호랑이 앞에 철퍼덕 엎드리며 소리쳤다. 아이고 형님, 그토록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겨우 뵙는군요. 호랑이는 한 입에 꿀꺽 하려다 말고 왕방울만한 눈을 휘둥그레 고개를 갸우뚱했다. 형님이라니? 내가 왜 네 형님이야? 난 호랑이, 넌 사람인데 어째 형제란 말이냐? 아들은 살고 보자 싶어 열심히 둘러댔다. 형님은 원래 사람이었답니다. 호랑이가 되어 기억을 잃으신 게지요. 어머니는 오래전에 나무하러 가신 형님이 호랑이가 되는 꿈을 꾸셨답니다. 아들은 호랑이 눈에 난 흉터를 흘낏 보고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형님은 어릴 때 다쳐서 눈에 흉터가 났대요. 오른쪽 눈에 흉터가 있는 호랑이를 만나면 네 형님인 줄 알라고 어머니 늘 이르셨지요. 형님. 어머니는 밤낮 없이 형님 걱정하느라 몸까지 약해지셨답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 호랑이는 정말 자기가 사람이었던 것 같았다. 호랑이는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져서 목이 메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어허허허, 아우야, 오늘 널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내가 사람이었던 줄도 모르고 살 뻔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다만 몸이 약하시다니 나를 보면 많이 놀라실 게야. 그러니 부디 아우 네가 내 목까지 효도를 다 해다오. 아들은 이제 살았다 싶어 가슴을 쓸어내렸다. 호랑이는 아들을 멀찌감치 뒤따라가며 집 앞까지 바래다 줬다. 다음 날 새벽 대바람에 눈 비비며 마당에 나섰더니 글쎄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떡하니 놓여있지 않겠는가. 아들은 웬걸까 갸웃거리다가 이마를 탁 쳤다. 아, 어제 그 호랑이가 어머니 드시라고 갖다 놨구나. 호랑이의 마음 씀씀이가 참 놀라웠다. 아들은 호랑이 말대로 어머니를 더 잘 모시리라 결심했다. 그날부터 호랑이는 눈비 몰아치는 날조차 하루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산짐승들을 물어다 주었다. 고기는 어머니와 아들이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털가죽은 벗겨서 장에 내다 팔았다. 윤기가 자르르 도는 털가죽은 비싸게 팔려 나갔다. 호랑이가 매일같이 잡아다 주는 짐승 덕에 잘 살게 된 아들은 참한 색시와 혼인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마음속 깊이 호랑이를 진짜 형님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러구러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그만 몸져 눕고 말았다. 아들이 온 정성을 기울였지만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이 엉엉 목 놓아 우는데 뒷산 꼴짜기에서는 호랑이 형님이 어흥어흥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몇 날 며칠을 이어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들은 다시 부지런히 논일 들일을 하며 바삐 살았다. 아, 형님은 잘 계실까? 보고 싶다. 아들은 나무하러 갈 때면 호랑이 형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목을 길게 빼고는 이쪽 저쪽을 둘러보고는 했다. 어머니의 제삿날이 다가왔다. 아들은 술과 고기와 떡을 싸들고 참 오랜만에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무덤가에 호랑이 형님이 바싹 여윈 채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나. 아이고, 형님, 정신 차리세요. 아들은 호랑이를 껴안고 펑펑 울고 말았다. 아, 아우야. 너를 보고 눈을 감아 다행이다.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 멀리서나마 뵐 때가 그립구나. 그때는 사냥을 해도 어머니께 드릴 거라 너무 즐거웠단다. 호랑이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다. 아들은 친형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호랑이 형님을 어머니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꼬박꼬박 벌초를 하고 제사도 올려주며 죽을 때까지 호랑이 형님을 잊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동자승의 기지. 설악산 울산바위에 얽힌 전설입니다. 산신령이 금강산을 만들고 있을 때였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산을 만들까 궁리하던 신령은 묘안을 하나 얻었다. 12,000개의 봉우리를 각각 그 형체가 다르게 조각하면 훌륭한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금강산에는 그만큼의 바위가 없었고 신령은 전국 각지 산에다 큰 바위는 모조리 보내도록 엄명을 내렸다. 큰 바위들은 모두 금강산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이때 경상도 울산 땅 큰 바위도 누구에게 뒤질세라 행장을 차려 금강산 여정에 올랐다. 원래 덩치가 크고 미련한 이 바위는 걸음이 빠르지 못해 진종일 올라왔으나 어둠이 내릴 무렵 지금의 설악산에 당도했다. 날은 저물고 다리도 아프고 피곤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다. 에이, 에라. 이왕 늦은 김에 이곳에서 하룻밤 쉬어가자. 다음 날 아침 한 발자국 막 내디디려는데 금강산 신령이 보낸 파발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어젯밤 자정으로 금강산은 이미 12,000봉을 다 채웠으니 오지 말라는 분부요. 바위는 기가 막혔다. 어찌나 분하고 섭섭했던지 그만 엉엉 울고 말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길도 아득할 뿐 아니라 체면도 말이 아닐 것 같았다. 그 모습이 몹시 딱했던지 금강산 사자는 바위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이 설악산이 금강산만은 못하나 울산 땅보다야 나을 것이니 여기서 머무는 것이 어떠하겠소? 그리하여 그곳에 머무르게 된 그 바위가 울산바위라 불리우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울산에서 왔으니 그렇게 부르자는 설악산의 공론에 따른 것이며 바위 아래 지금도 맑게 흐르는 물은 그때 바위가 흘린 눈물 탓이라고 한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울산 원님은 은근히 배가 아팠다. 울산 바위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설악산이 금강산 다음으로 아름답다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며칠간 끙끙대던 원님은 어느 날 묘책을 떠올렸다. 어느 날 해가 으스름할 무렵 신흥사 뜰에 교자 한 채가 놓였다. 여봐라, 울산고을 원님의 행차시다. 주지 계시느냐? 포졸이 거드름을 피우며 주지 스님을 불러댔다. 신흥사 주지는 때 아닌 손님에 놀라 방으로 맞아들였으나 원님은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불호령을 내렸다. 이 방자한 녀석들아, 설악산에 우리 고을 바위가 서 있음에도 모른 채 하기냐? 스님들은 어안이 벙벙했고 원님의 다음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금년부터 바위세를 바치도록 해라. 만일 세를 내지 않을 경우 너의 절은 폐차를 면치 못할 것이니라. 엄청난 액수의 요구였고 신흥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년 꼬박꼬박 바위세를 원님에게 바쳤다. 새로 부임한 주지 스님은 식음을 전폐하고 궁리에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자승이 안색을 걱정하며 물어왔다. 스님,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요? 아이, 너는 알 일이 아니다. 무슨 걱정이신지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혹시 소승에게서 좋은 방안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지 스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동자승은 그런 일쯤 무슨 고민을 하시냐며 바위세를 받으러 오거든 자기에게 보내라고 장담을 했다. 드디어 원님 행차가 당도한 날 주지 스님은 다른 대안이 없는지라 슬며시 동자승을 불렀다. 우리 절에서는 울산 바위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바위가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곡식을 심어 수확을 올렸을 텐데 매년 손해가 큽니다. 그러니 세를 받기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지 그쪽이 아닙니다. 금년부터 세를 못 내겠다면 바위를 당장이라도 파가십시오. 한치 빈틈없이 논리에 딱 맞는 동자승의 말에 기세가 당당하던 원님도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그냥 지고 말 수는 없는 터였다. 그러면 네 말대로 바위를 파갈 터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 놓아라. 원하는 대로 해줄 터이니 꼭 가져가기나 하십시오. 좋다. 새끼를 태운 채로 바위를 묶어 놓아라. 한 달 후에 와서 끌어갈 것이니라. 주지 스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새끼를 태운 채로 둘레가 10리나 넘는 바위를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했다. 허나 동자승은 생글생글 웃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얼굴이었다. 이튿날 마을 장정들을 수십 명 사서 새끼를 꼬게 했다. 20날이 지나자 새끼가 산더미같이 쌓이자 동자승은 소금을 몇 섬 물독에 풀어 새끼에다 염국을 들였다. 그리곤 청년들과 울산바위에 올라가 바위 둘레를 새끼로 메었다. 2, 3일 후 다시 바위에 올라가 새끼에 들기름을 바르더니 거침없이 불을 붙였다. 기름 묻힌 새끼줄은 잘 탔지만 소금물에 절여졌으므로 겉만 끝을러 꼭 재같이 보였다. 동자승의 기지는 놀라웠다. 깜쪽같이 불에 탄 재로 그 큰 바위를 묶었으니 제놈들이 감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원님은 약속된 날 바위새를 받아갈 마바리까지 끌고 왔다. 하이 뭐하라? 새끼를 태운 채로 바위를 묶어 놓았다고. 하하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나를 놀리려 드느냐? 여하튼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원님은 코웃음을 치면서 울산 바위까지 올라갔다. 허허, 이게 웬일인가? 정녕 불에 탄 새끼로 칭칭 감아놓은 것이 아닌가? 허허 이 그놈들 꾀가 대단하군. 이제 바위새 받긴 다 틀렸구나. 이후로는 신흥사는 그 지긋지긋하던 바위새를 물지 않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대 성씨인 김이 박 정 최 씨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더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자신은 양반의 후예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집안마다 족보가 있고 벼슬 한 자리씩 한 조상들이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자신한다. 더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자신은 양반의 후예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집안마다 족보가 있고 벼슬 한 자리씩 한 조상들이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자신한다.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3, 4%밖에 안 되었고 양반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4대 내에서 벼슬 한 사람이 없으면 양반 자리에서 밀려나게 만드는 엄격한 통제 조치도 있었다. 어째서 양반이 이렇게 많아진 것일까? 서유럽의 경우 귀족 숫자가 3%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양반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아이고, 정태군. 아니, 정태님. 이번에 박첨진의 땅을 또 샀다면서. 아이, 대단호이. 뭐 금매로 나온 거 보고서 그냥 질렀지. 내가 요즘 지름신이 강림해서. 아이, 지름신도 돈 없으면 발동을 못 하는데 어쨌든 부러우이. 그렇게 지를 돈도 있고 잘하면 만석지기도 시간 문제겠소. 그러면 뭐 하냐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봤자 상놈은 상놈인데. 아들놈 군대도 보내야지. 세금은 세금대로 물어야 하지. 이거 참 짜증난다니까. 헤이, 하긴. 군대만 해도 그래. 돈 없고 백 없는 놈들만 끌려가잖아. 있는 것들은 다 빠져요. 누구처럼 미국 영주권을 따지 그려. 장난하냐? 아무리 내가 인간 쓰레기라지만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럼 뭐 방법 없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수밖에. 이럴 때 공명첩 같은 게 나와야 하는데 말이야. 아이, 자네 그럼 지금 양반이 되려고 그러는가? 되면 좋지. 세금 안 내지. 병역 면제되지.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 군대 보낼 생각을 하니까 피눈물이 나서. 자식을 군대에 안 보낼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조선시대 양반은 사회 지도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세금을 안 냈고 병역 의무도 면제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양반도 병역 의무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유야무야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진왜란이 끝난 후 신분 질서가 와해되면서 돈 있는 중인이나 상민 계층이 양반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대동법 시행 후
폭발적인 상업 거래량의 증가로 갑자기 졸부가 된 중인이나 상민 계층에서 액세서리로 양반 직함 하나 달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럼 자네 양반 한번 해보려나? 아이, 내가 무슨 재주로 양반을 하나. 겨우 까막눈이나 면한 내가 과거를 어떻게 본다고. 과거를 왜 보나? 돈만 있으면 양반이 다 되는데. 그 말 정말이야? 리얼리? 사실이야? 내가 자네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나? 생각 있나? 좋아, 거기까지. 돈이라면 얼마든지 낼 테니 나 양반 만들어줘, 응? 좋았어. 원국의 제안에 혹한 정태는 돈을 짊어지고 원국을 따라 시정거리 모퉁이의 한 허름한 창고 앞에 도착했다. 여기가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간판 안 보여. 당신의 인생을 리모델링해 줍니다. 양반 전문 포털 지원 업체? 여기가 어딘데? 일단 들어가 봐. 원국에게 등 떠밀려 양반 전문 포털 지원업체에 들어간 정태가 드디어 상담원과의 심증 면접에 들어갔다. 그 거시기 저는 친구놈이 등을 떠밀어서 양반이 되고 싶은 거군요. 뭐 그렇다고 해야겠죠.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원래 궁상맞게 사는 월급쟁이들이나 내는 게 세금입니다. 잘 사는 것들은 세금도 안 내죠. 군대도 그렇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군대는 왜 갑니까? 고상한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 요약하면 양반들께서는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런 건 정것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양반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양반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양반이라는 증거만 있으면 되죠. 좀 잘 나가는 집안에선 과거 급제 후에 내놓는 홍서 같은 걸 내놓는데 그런 가문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가문들은 족보를 가지고 양반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족보를 위조하면 됩니다. 일단 비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오셨는지요? 그것이 일단 종류별로 다 말씀해 주시면. 그러시다면 김양아, 여기 안내책자 하나 가져다 드려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비용 대비 효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방법으로 위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보요? 예, 저희 쪽에서 특별히 구성된 족보 전문가 팀이 아예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들통날 확률이 있다는 겁니까? 들통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20년 전통의 저희 업체에서 특별히 엄선한 전문가 팀이 완벽하게 족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가짜라는 게 들통나지 않도록 선생님이나 가족 모두가 완벽하게 양반 행세를 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어렵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양반 교육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8주 코스 강의가 있으니까 이걸 들으신다면 어느 정도 이 나이에 무슨 공부입니까? 패스합시다. 그러시다면 별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비용은 좀 싼 대신 들통날 위험이 있다는 게 문제죠. 별보란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부록이죠.
정식 족보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별책 부록에 살짝 끼어드는 방식이라서 위험 부담이 좀 있죠. 저기 되도록 별책 부록 같은 거 말고 메인에 끼어들고 싶은데. 이런 럭셔리한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것이 바로 투탁입니다. 투팍? 투팍은 힙합 가수인데 총 맞아 죽은. 아이원 농담은 투탁은 족보를 위조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 몸을 던져 의탁하는 방법으로 당당히 그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간단합니다. 망해가는 양반 가문 가운데 때가 끊기거나 끊기려 하는 집을 하나 고릅니다. 그런 사람을 무사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종중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쪽 사람 하나 끼워달라. 다른 방법과는 다르게 이건 직접 종중과 협상한 거라 법적으로 완전한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그거 정말 좋은데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 그런데 마음에 드는 성씨는 있으신 겁니까? 김이, 박, 정, 최 등등. 저희 업체에서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 37가지 고르는 재미가 쏠쏠한 성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김씨 하죠. 제일 무난한 게 김씨 같습니다. 아, 그렇죠. 탁월한 선택. 어떻게 결제는? 당연 현금 박치기죠. 이리하여 양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정태는 법적으로도 완전한 양반이 되어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째서 내 아들 놈에게 영장이 나왔는고? 아니, 나이가 돼서 군대 오라는 게 당연한 건데. 이놈,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양반가의 자제에게 정것들이나 하는 군역을 시키려고 하느냐? 국회의원 아들들이 군대 가는 거 봤냐? 이런 무례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아들의 병역을 합법적으로 회피하게 된 김정태 뿐만 아니라 세금도 대부분 면제되었고 행정상의 편의도 얻게 되었다. 조선 후기 대동법의 시행으로 갑자기 졸부가 된 상인과 중인 계층은 이렇게 치부의 마지막 수단이자 부를 과시하며 너도 나도 양반 족보를 사들인 것이다. 전하, 갈수록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가다간 조선의 국방이 무너지옵니다. 전하, 세금도 안 거칩니다. 하하, 괜히 인구정책 만들어서 애 낳지 말라고 떠들어댈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구수가 있어야 한다니까. 전하, 저출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고. 저출산 아니라고? 그런데 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데? 그것이 가짜 양반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통에. 그게 무슨 소리야? 가짜 양반이라니. 거시기 개나 소나 다 가짜 족보를 만들어서 양반이라고 하니까. 아니, 한 질에 수십 건이나 되는 족보를 어떻게 위조해? 그게 요즘 하도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민간에서도 인쇄소를 차릴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급기야 조선 후기에는 상인 계층의 부가 크게 축적되어 기업 차원의 대량 위조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인쇄소만 있으면 족보 위조는 식은 죽 먹기야. 100부고 200부고 원하는 대로 찍어내면 돼. 여기에 정부에서 내놓은 공명처까지 더해지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리지널 양반들의 대응책이 나오게 되었다. 툭 까놓고 말해서 요즘 시대는 돈이 장땡인 시대 아닙니까? 문중을 이끌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쩌자고? 저 상것들한테 족보를 팔자고? 어차피 위조할 거
그럴 바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아이, 그러다가 우리 종파가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거죠. 족보에 올리긴 올리되 별보를 만들어서 별책 부록에만 올리자는 거죠. 그 별보에는 별파라고 해서 따로 파를 만들어 그 안에서만 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쪽 종파와 섞일 리도 없고 그쪽은 그쪽대로 양반 행세 할 수 있어서 좋고 어떻습니까? 이리하여 18세기 후반에 가짜 족보와 별책부록 족보가 난립하게 되었다. 우리가 은근히 하대로 쓰는 이 양반이 라는 말이 18세기 때부터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후 구 한 말이 되어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으로써 족보의 값어치는 파지뭉치로 변했지만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양반인 나라가 된 것이다. 자연 증가를 통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나라 양반의 수가 전체 인구의 3%를 넘기 힘들다. 그런데도 전 국민의 97%가 양반 출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 진실이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피무덤 전설. 워이, 혼행길이다. 길을 비켜라. 워이. 이따금 교군꾼들의 워이 소리가 되풀이되며 말방울 소리도 힘차게 신랑은 말을 타고 앞서서 가고 있었다. 가을 날이었다. 험준한 산과 산 사이를 신혼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다. 여러 가지 나무들이 제멋대로 허리를 비틀고 나무와 나무끼리 몸을 감고 있었다. 신랑 쇠돌이가 더없이 좋은 계절인 가을에 신부를 뒤에 달고 앞서가는 기분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 기분은 그 길을 오가는 신랑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전라도 익산군 금마의 이 길은 너무나도 유명한 길이었다. 그 길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용도만을 가진 길이 아니었다. 금마에서 땅거울로 가자면 반드시 그 길을 거쳐야 했기에 행인이 많았으며 봄과 가을에는 신혼행렬이 자주 눈에 띄었다.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그 길을 오고 가는 신혼행렬은 말 못할 봉변을 당하기가 일쑤였다. 중차림의 불안당이 나타나 행패를 부리기 때문이었다. 닥치는 대로 두들겨 부수고 혼수짐을 모조리 뺏어가는가 하면 신부를 푸대쌈해 가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는 가더라도 한밤중에 도둑장가 들듯이 깜쪽같이 빠져나가야 하게 되었다. 에이, 여보게 새돌이. 하필이면 장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곳으로 가나? 아, 자네 금마로 가는 소로길에 그 나타난다는 불안당 얘기를 모르나? 아유, 난 노총각으로 늙었으면 늙었지 그런 곳으론 장가를 못 가겠네. 한참 혼담이 무르익을 때 곰보 머슴이 하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쇠돌이는 백열이나 떨어진 먼 지방의 얘기여서 그저 입담 좋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 날 아침 장인이 말했다. 여보게, 혼례를 끝냈으니 오늘은 의당 자네의 집으로 갈 날이지만 예, 그러하옵니다. 물론 그럴 테지.
그런데 그 갈 길이 다 알다시피 험하고 특히 신행길은 무사한 적이 없었다니. 결국 장인의 말은 도리는 아니지만 한겨울이 될 때까지 몇 달간만은 딸을 친정에 묵게 하자고 청했다. 쇠돌이로선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의견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을에선 노총각이 장가를 든다고 하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다. 어떤 색시가 오려는지 고생길이 훤하다느니 남의 헌색시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냐면서 수근거렸다. 자네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가다가 그 잔인무도한 놈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러나 결국 해가 한치가량밖에 남지 않았을 무렵 그들은 길을 떠났다. 불안당들이 잘 나타난다는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는 밤이 꽤 깊어져 금음달이 산꼭대기 저편에 매달려 있었다. 교군꾼들은 몹시 경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장인 영감의 상태는 더욱 말이 아니었다. 쇠돌이는 불안과 초조가 실뱀처럼 등줄기를 기어오르는 것 같았다. 꽃가마를 메고 가는 교군꾼들은 숨이 찼다. 쉬. 조용들 해라. 조용히. 쉬. 절간의 불안당들, 소위 주지와 그 밑에서 수족같이 움직이는 중의 허울을 쓴 놈들은 저만치 앞에서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밤중에 신혼행렬이 지나갈 때 망을 보라고 내놓은 놈이 골아 떨어지는 바람에 실패하는 일도 잦았다. 주지스님으로 불리우는 우두머리는 그때마다 화가 치밀었다. 만일 신행하는 가마를 놓치는 날이면 매질을 했다. 잠깐 걸음소리를 죽여라. 왜요? 아무런 기척도 없는데요. 장인 영감이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 앞쪽으로 보이는 조그만 언덕을 가리키면서 그쪽을 자세히 보라는 눈빛을 보였다. 아닌 게 아니라 새까만 물체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희미한 달빛에 번뜩거리는 까까머리들인 것이 분명했다. 일행은 오던 길로 되돌아서서 피신할까 했는데 뒤에서도 놈들은 이미 오고 있었고 도간에 든 쥐의 신세나 마찬가지가 되어 있었다. 쇠돌이가 몇 마디 반항했다가 호되게 두들겨 맞았고 신부를 푸대에 담고 홀레무리며 음식물을 순식간에 정리했다. 쇠돌이와 장인어른을 비롯한 신행 일행들은 넋이 반쯤 나간 채 한쪽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두 눈 뻔히 뜨고 신부를 약탈당한 쇠돌이는 넋이 반쯤 나가 있었다. 교군꾼들에게 얼마씩 노비를 나누어 주고 장인 영감은 쇠돌이에게 속삭였다. 여기서 한 오리길만 가면 조그만 암자에서 도사가 살고 있다니 거기 가서 도사와 상의해 보기로 하세. 장인의 말을 듣지 않아 변을 당한 쇠돌이는 아무 말 없이 장인의 뒤를 따랐다. 암자의 근처에까지 다가오자 도사의 새벽 예불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이 상간 누옥을 새벽에 찾아오셨으니. 독경을 끝내고 나오던 도사가 장인과 사위에게 인사했다. 손님 둘은 엎드려 절하며 울면서 자초지종을 낱낱이 말했다. 한참이나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는 듯 하던 도사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 절간의 주지라는 불안당은 승려가 아니요. 그놈은 천년이나 묵은 도둑지가 둔갑을 한 거요. 예? 도둑지가 둔갑을 했다고요? 그렇소. 절을 짓고 승려 행세를 하면서 악당 같은 부하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행 손님들을 털고 신부를 약탈하여 욕을 보이는 무리들이요. 쇠돌이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둔갑한 도둑쥐한테 자기의 신부가 욕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도사는 잠시 후 바싹 늙어빠진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나타났다. 이 고양이는 천년 묵은 고양이요. 서둘러 돌아들가서 황금으로 이 고양이와 똑같이 만들어서 그 절간 문전에다 이 고양이와 함께 묻도록 하시오. 도사는 반드시 열흘 안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장인은 평생 어렵게 마련한 얼마 되지 않은 땅들을 황급히 팔아치웠다. 신랑 쇠돌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장가야 다시 들면 되는 것이지만 논밭은 다시 마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집안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빈정대기 시작했다. 아이, 그 도둑질하니 그게 말이 돼요? 아이, 그 도사가 그 사기꾼 아니여? 에이, 그렇지.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양가의 두 사람은 논밭을 몽땅 팔아서 금덩이를 샀고 금세공사로 하여금 밤낮을 세워 금고양이를 조각하게 했다. 그로부터 꼭 열흘 만에 금고양이는 만들어졌다. 드디어 그날 밤 산사 입구에서 장인과 사위는 절간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신부는 납치된 날 새벽부터 그 절간의 골방에 감금되었다. 2, 3일간은 밥도 안 주고 물만 이따금 한 그릇씩 주더니 목욕을 하라고 했다. 두목 주지승에게 수청을 들어야 할 차례가 왔다는 것이었다. 매일같이 여승들이 그녀를 목욕시키고 기름진 음식을 주더니 고운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 여승들도 다름 아닌 납치된 여인들이었다. 때문에 한편으로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질투가 대단했다. 너도 2, 3개월만 지나면 주지의 눈밖에 날 거다. 그렇게 되면 우악스러운 졸개들에게 돌아가면서 밤낮으로 시달려야 할 거다.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면 머리를 깎이고 자기들처럼 폐인이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너무도 뻔한 사실이었고 가만히 살펴보니 그렇게 된 여승들이 많았다. 굶주렸던 쇠돌이의 신부는 기름진 음식으로 원기를 회복했다. 그렇게 7일 밤낮을 편하게 먹이고 목욕을 시키더니 꼭 열흘째 되는 날 밤 주지의 내실로 데리고 간 것이다. 주지는 기름기가 푸둥푸둥한 얼굴에 욕정이 가득 차 있었는데 짐승 같은 웃음을 흘리면서 여인을 끌어당겼다. 주지는 기름기가 푸둥푸둥한 얼굴에 욕정이 가득 차 있었는데 짐승 같은 웃음을 흘리면서 여인을 끌어당겼다.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옷을 막 벗기려는 순간 그녀는 미리 준비했던 칼을 입에다 물고는 몸을 획 돌렸다. 아,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 더러운 놈아. 내 몸에 손을 대면 이 칼로 죽어버릴 것이다. 왜 이러느냐. 우리가 전생에 깊은 연이 있어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겠냐. 자자. 그녀가 세차게 반항하자 주지는 이게 다 전생의 인연이니 뭐니 하고 달래면서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그때 장인과 사위는 절간의 문전을 파고 있었다. 그러나 고양이를 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다. 혹시 주지가 당하게 될 변이 신부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드디어 고양이와 금고양이를 묻으려고 하는 찰나 천년 묵은 고양이가
큰 소리로 길게 울어댔는데 문이 와락 열리더니 주지가 방 안에서 발악을 하는 모습이 보인 것은 거의 동시였다. 놈은 요망한 계집이 재주를 부린다면서 악을 써대고 있었다. 여인의 옷은 갈갈이 찢겨지고 반 나신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지는 여인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자기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듯 날뛰고는 있었지만 마비되어 가는 것 같았다. 여인이 주지를 쫓는지 주지가 여인을 쫓는지 모를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 방 저 방에서도 불안당들이 발광을 하고 있었다. 여인들이 울부짖는 소리, 쿵쾅거리는 소리가 어지럽게 섞이며 난장판이 되었다. 고양이가 거의 다 묻혔을 때 요란한 폭음과 함께 갑자기 치솟는 불길 속에 절간이 휩싸였다. 시뻘겋게 이글대는 불길 속에 커다랗게 흉측한 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으로 둔갑했던 쥐들이 제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죽어가고 있었다. 밖으로 기어나온 쥐들이 없지 않았지만 털이 다 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갔다. 납치되었던 숱한 여인들이 밖으로 살아나왔다. 쇠돌이의 신부 역시 뛰쳐나온 것은 물론이다. 주지로 둔갑했던 쥐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다가 꼬꾸라지면서 죽었다.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무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산의 어딘가에 묻혀있을 금고양이를 찾으려고 땅을 파헤치고 구멍을 수없이 뚫고는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금고양이를 찾았다는 행운아는 없었다고 한다. 그 옛날 험준한 산속의 고갯길에는 도적대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이야기처럼 신행길의 신부와 예단을 약탈하는 도적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설들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전해오는 듯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개와 구렁이의 은혜 갚음. 옛날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물을 쳐놓은 곳에 가보니 개가 그물에 걸려 다 죽게 되어 있었다. 그는 서둘러 개를 건져 그물에서 풀어주었다. 이튿날엔 구렁이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있었다. 어부는 이번에도 구렁이를 건져서 또 풀어주었다. 그 다음 날에는 한 아이가 걸려 있었다. 어부는 아이를 건져내고는 사는 곳을 물었다. 아이는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는 영락없는 거지꼴이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어부가 양자로 삼아 데리고 살게 되었다. 한참이 지난 뒤 어부는 그날도 그물을 쳐놓은 강으로 가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나타나 어부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여겨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전에 구해준 그 개였다. 그래서 개가 잡아당기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 개가 갑자기 땅을 파헤치는데 어이구, 이게 뭐야? 이거는 금덩어리가 아닌가? 금덩이가 가득 담긴 독이 3개나 나오는 거였다. 어부는 금덩이를 팔아 큰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 부자가 된 어부를 시기해서 어부는 관가로 잡혀가게 되었다. 부자가 된 사연을
사실대로 말했지만 도무지 믿어주지 않아서 결국엔 도둑질을 하였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웬 구렁이가 나타나 어부의 발을 물고 달아났다. 어부는 발이 퉁퉁 부어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다음 날이 되자 어제의 그 구렁이가 입에 풀을 가득 물고 들어와서 어부의 발에다 발라주었다. 아이고, 이거 발이 났잖아. 아이고, 신기하다. 그리곤 뱀은 약초를 더 갖다 주더니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었다. 어부는 원님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옥에 갇혀 대기하고 있었는데 원님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어부는 옥졸에게 부탁하였다. 이보시게. 그 뱀한테 물린 건 내가 비방을 잘 알고 있다네. 원님을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게. 그리하여 원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불러다 상처를 보게 하였다. 그래서 어부가 구렁이가 가져다 준 그 약초를 챙겨가서 원님의 상처에다 바르니 순식간에 상처가 아물어지고 거짓말처럼 싹 나아졌다. 원님은 치료를 받으면서 어부의 성품을 보니 남을 해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보고는 누군가 어부를 모함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 사건을 다시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재산을 노리고 포졸이 양자를 꼬드겨 어부를 모함한 것이 밝혀졌다. 결국 짐승인 개와 구렁이는 은혜를 갚았지만 생명을 구해줘도 사람은 도리어 해치려 하며 미물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화이다. 얼굴은 사람 모습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인면수심의 유래의 이야기이다. 즐거운 감상하셨나요? 그럼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레니였습니다.